43년간 무직이었던 남편과 살았습니다. 매일 신문만 보는 그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 슈퍼 청소 일을 했습니다. 지쳤습니다. 한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43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뒤 낡은 공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69, 최연숙입니다. 결혼 43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을 자랑스럽게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무직이었습니다. 26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정식으로 출근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저는 일어나 아침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을 구우며 밥을 퍼담았습니다. 그 사람은 7시 정각에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한 번도 늦거나 빠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출근하는 직장인처럼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펼쳤습니다. 경제면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볼펜을 들고 무언가를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일도 안 하면서 신문은 왜 그렇게 열심히 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신문이세요? 말을 걸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겨울이면 손등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핸드크림을 발라도 소용없었습니다. 아침 8시 반이면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청소일이 있었습니다. 월급은 120만 원이었습니다. 하루 5시간씩 일주일에 엿새를 일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슈퍼 사장님이 김밥 한 줄을 주셨습니다. 휴게실 구석에 앉아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배를 채우는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그 사람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은 접혀 있고 이번엔 책을 보거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은 드셨어요? 먹었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제가 아침에 싸둔 도시락 반찬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라면 봉지가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또 라면으로 때우신 겁니다. 화가 났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싼 시금치를 샀습니다. 고등어는 머리 부분만 샀습니다. 몸통보다 1,000원이 쌌습니다. 두부는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골랐습니다. 반값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관리비를 냈습니다. 딸아이 대학 등록금을 보탰습니다. 명절이면 시댁에 용돈을 드렸습니다. 120만 원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슈퍼에서 일하는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동네였습니다. 다들 알았습니다. 최연숙 씨 남편은 백수고 본인이 가장이라는 걸. 남편분은 뭐 하세요? 누군가 물으면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집에서 좀 쉬고 있어요. 쉬는 게 아니라 평생 놀았다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결혼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6 최연숙은 왜 이 사람을 선택했을까 후회했습니다. 밤이면 그 사람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서재라고 불렀습니다. 책장과 책상만 덩그러니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무얼 하는지 몰랐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켰습니다.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인공이 사랑받는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11시쯤 되면 그 사람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자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1시간쯤 뒤에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43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딸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손주도 생겼습니다.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딸만은 제대로 키웠다고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딸도 출가했고 손주도 잘 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69이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경제면에 빨간 줄을 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43년 동안 무슨 생각으로 사셨을까요? 결혼 43년 만에 결심했습니다. 2023년 2월, 아직 겨울 추위가 가시지 않은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행주를 놓고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69평생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놀란 표정도 화난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마치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그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무엇이 잘못됐냐고. 그저 알겠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잤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어차피 43년 동안 등을 돌리고 잤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밤을 지샜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아니, 눈을 감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복도로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신발 신는 소리,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1시간을 더 있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면 그 사람이 정말 떠났다는 걸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6시 반이 되어서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는 비어 있었습니다. 신문은 현관 앞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43년 만에 처음으로 신문을 펼치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장의 책들도 그대로였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옷가지 몇 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많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겨울 점퍼 1벌, 셔츠 서너 장, 바지 2벌 정도. 안방 화장대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명의의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은 87만 원. 43년 결혼 생활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첫날은 멍하니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7시. 평소 같으면 그 사람이 식탁에 앉아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해방감을 느낄 줄 알았습니다. 후련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텅 빈 느낌만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 한 접시, 계란말이 몇 조각. 처음으로 혼자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삼켰습니다. 이상하게 쓰디쓴 맛이 났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김치는 평소처럼 담갔습니다. 밥도 똑같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밥그릇을 반쯤 남기고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하나, 수저 하나. 43년 만에 가장 간단한 설거지였습니다. 거실로 나와 TV를 켰습니다. 평소처럼 드라마를 봤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배우들이 웃고 울었지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TV를 껐습니다. 처음으로 TV를 끄고 잠을 청했습니다. 43년 동안 TV를 켜둔 채 잠들었는데 그날은 조용함이 필요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43년 동안 등을 돌리고 자면서도 누군가 옆에 있다는 온기는 느껴졌었습니다. 이제 그 온기조차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6시 반에 일어나고 혼자 밥을 먹고 슈퍼에 출근했습니다. 일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딸에게 이혼 사실을 알렸습니다. 딸은 놀랐습니다. 왜 그랬냐고, 아빠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다고만 말했습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사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증발해버린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2달째 관리비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모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사람이 사라지니 모든 게 반으로 줄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생활비는 왜 그대로일까요? 120만 원으로 혼자 살아도 빠듯했습니다. 둘이 살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3달째 냉장고를 정리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던 된장을 버렸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김치 냉장고에 있던 깍두기도 버렸습니다. 그 사람만 드시던 것이었습니다. 물건을 버릴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후련함이 아니라 허전함이었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서류가 법원에서 도착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43년 결혼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주민등록증의 배우자란에서 그 사람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잘한 결정일까요? 이게 제가 원하던 해방일까요? 대체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남편이 떠난 지 8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서재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8개월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그 사람 생각이 날 것 같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딸이 다음 주에 이사를 온다고 했습니다. 손주 방으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서재를 비워야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책장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학 책들이 빼곡했습니다. 주식 투자 바이블,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읽지도 않을 책들을 왜 이렇게 모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스에 담았습니다. 헌 책방에 팔 생각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볼펜과 연필, 지우개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빨간 볼펜이 유독 많았습니다. 신문에 밑줄 그을 때 쓰던 것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날짜와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1998.3, 15- 코스피 1234, 2000.7, 20- 삼성전자 52만 원.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 서랍이었습니다. 낡은 대학 공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가 누렇게 바랬습니다. 오래된 공책이었습니다. 무심코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1995년 1월 3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8년 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1995년 1월 3일 삼성전자 주식 120주 매수, 단가 18만 5천 원, 총 투자금 2,220만 원. 눈을 의심했습니다. 2,220만 원이라고요? 그때 우리 집에 그런 돈이 있었나요? 저는 하루 종일 일해서 50만 원을 벌던 시절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7년 12월 외환위기, 삼성전자 주가 8만 원까지 하락, 보유 유지, 절대 팔지 않을 것. 1999년 3월 삼성전자 주가 회복, 현재가 45만 원, 평가 수익 3,180만 원, 보유 지속. 숫자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페이지마다 날짜와 주가 그리고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2000년 IT 버블, 삼성전자 80만 원 돌파, 수익률 332%, 그래도 팔지 않음. 손이 떨렸습니다. 공책을 무릎 위에 놓고 계속 읽었습니다. 2010년 5월 20일 카카오 비상장 주식 200주 확보, 지인 소개로 1주당 5만 원에 매입, 총 1,000만 원 투자. 카카오? 그 카카오톡 회사 말인가요? 2012년 8월 카카오 코스닥 상장, 상장가 9만 원, 평가 금액 1,800만 원. 2014년 10월 카카오 마이너스 다음 합병, 주식 가치 상승, 현재 평가 4,200만 원.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숫자가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15년 3월 NAVER 30주 추가 매수, 단가 65만 원. 2018년 7월 삼성 바이오로직스 15주 매수, 단가 42만 원.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모든 주식 보유 유지, 절대 팔지 않음. 이번에도 회복될 것. 2021년 11월 카카오 주가 15만 원 돌파, 200주 보유, 평가 금액 3천만 원. 공책 중간쯤에 다른 내용이 나왔습니다. 1998년 6월 연수기 이름으로 적금 가입, 월 30만 원씩 납입 시작. 2005년 2월 딸 은지 대학 학자금 마련 완료. 4년 등록금 전액별도 계좌 예치. 2010년 8월 연수기 명예연금보험 가입, 월 50만 원 납입. 눈물이 났습니다. 공책이 흐려졌습니다. 눈을 닦았습니다. 계속 읽어야 했습니다. 2015년 3월 딸 결혼자금 5천만 원 별도 통장 마련 완료. 2019년 11월 손주 학자금 신탁 설정. 1억 원 예치. 저는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딸이 대학 갈 때 저는 학자금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친척에게 빌렸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제 적금을 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미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누구 돈이냐고 물었습니다. 모아둔 거라고만 했습니다. 손주 학자금도 그랬습니다. 1억 원을 신탁으로 만들어뒀다고 했습니다. 대체 어디서 났냐고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은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어디선가 빌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채를 썼거나 친척 돈을 빌렸거나 그래서 더 화가 났습니다. 빚을 지면서까지 체면을 차리냐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빚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그 사람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공책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보유 주식 현황. 삼성전자 120주 마이너스 현재가 7만 2천 원 마이너스 평가 금액 864만 원. 아니었습니다. 뭔가 계산이 틀렸습니다. 120주면 864만 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다른 숫자들이 더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배당 재투자 누적 마이너스 1847주 추가 보유. 총 1967주 7만 2천 원 1억 4162만 원. 카카오 200주 마이너스 현재가 5만 8천 원 마이너스 1160만 원. NAVER 30주 마이너스 현재가 18만 원 마이너스 5,400만 원. 그 외에도 10여 개 종목이 더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총 평가액 마이너스 약 147억 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147억이라고요? 아니, 이건 1월 기준이었습니다. 지금은 10월입니다. 9개월이 지났습니다. 주가는 계속 변합니다. 공책을 덮었습니다.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화면을 제대로 터치할 수 없었습니다. 몇 번 만에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현재가 7만 5천 원. 카카오 주가. 현재가 6만 2천 원. 올랐습니다. 1월보다 더 올랐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그대로 털썩 앉았습니다. 43년 동안 무직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매일 아침 신문으로 주식 시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경제면에 빨간 줄을 긋던 그 행위가 투자 공부였습니다. 서재에 틀어박혀 있던 시간들이 기업 분석과 투자 전략을 세우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을 뿐입니다. 대체 이 147억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월요일 아침 9시 저는 증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말 내내 공책만 들여다봤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147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실제하는 돈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NH투자증권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 명의 계좌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고객님 성함과 관계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연숙입니다. 배우자. 아니, 전 배우자입니다. 이혼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 혹시 남편분 계좌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신가요? 공책에 적혀 있었습니다. 계좌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보류음이 흘렀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초조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계좌는 일반 상담으로 처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산관리팀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보리음이 흘렀습니다. 3분쯤 지났을까요? 고객님, 자산관리팀 박진수 팀장입니다. 혹시 지점으로 직접 방문하실 수 있으신가요? 전화상으로는 상세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가면 안 될까요? 물론입니다. 강남 지점으로 오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외출복을 제대로 챙겨 입었습니다. 머리를 빗고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강남역까지 40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147억이 정말 있을까요? 공책의 숫자가 틀린 건 아닐까요? 증권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가 넓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갔습니다. 박진수 팀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연숙입니다. 안내 직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입은 남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최연숙 고객님이시죠? 박진수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VIP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따로 떨어진 공간이었습니다. 가죽 소파와 커피 테이블, 큰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앉았습니다. 박 팀장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무언가를 입력했습니다.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남편분 계좌 맞으신가요? 김정훈 고객님. 그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객님, 남편분은 저희 증권사에서 30년 넘게 거래하신 장기 투자 고객이십니다. 30년이라고요? 1993년부터 계좌를 개설하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투자하셨습니다. 한 번도 단기 매매를 하신 적이 없으세요. 사시고 나서 절대 안 파십니다. 박 팀장이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모두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신 종목들입니다. 배당금도 전부 재투자하셨고요. 현재 평가액이 얼마인가요? 제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팀장이 화면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현재 기준 평가액은 숨을 멈췄습니다. 203억 4,720만 원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47억이 아니라 200억이었습니다. 9개월 사이에 50억이 더 늘었습니다. 저희가 30년 넘게 고객을 상담하면서 이렇게 완벽한 장기 투자 사례는 처음 봤습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때도 단 한 주도 팔지 않으셨습니다. 박 팀장의 말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 남편분께서 다른 명의로 개설하신 계좌가 더 있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최연숙 고객님 명의 계좌입니다. 제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2010년에 개설하셨고 꾸준히 입금하셨습니다. 현재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 그리고 일반 투자 계좌가 있으십니다. 제가요? 네. 명의는 고객님이시지만 실제 운용은 남편분께서 하셨습니다. 대리인 등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화면을 봤습니다. 숫자가 보였습니다. 총 평가액 42억 8,300만 원입니다. 의자에 기댔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리고 따님 명의 계좌도 있습니다.
딸도요? 네. 김은지 고객님, 2005년부터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셨습니다. 대학 학자금, 결혼자금 모두 이 계좌에서 나갔고, 현재 남은 금액이 18억 원 정도입니다. 손주는요?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온 말이었습니다. 손잡은 명의로 학자금 신탁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1억 3,200만 원. 매년 배당금이 자동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박 팀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전부 합치면 대략 265억 원 정도 되시겠네요. 265억. 그 숫자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희 지점에서도 전설 같은 고객이세요. 30년 동안 한 번도 조급해하지 않으셨어요. 주가가 폭락해도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그냥 믿고 기다리셨습니다. 신문을 보던 그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식탁에 앉아 경제면을 펼치던 모습, 빨간 볼펜으로 밑줄을 긋던 모습, 저는 그게 무의미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도 안 하면서 신문이나 본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출근하던 투자자의 일상이었습니다. 혹시 남편분과 연락이 되시나요? 몇 가지 서류 확인이 필요해서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이혼하고 나서 어디 사시는지도 모릅니다. 아, 박 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남편분께서 몇 가지 자동이체를 설정해 두셨거든요. 매달 고객님 계좌로 500만 원씩 이체되고 있고 따님 계좌로도 2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매달 1,000만 원씩 H고아원으로 기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8년이면 얼마일까요? 계산했습니다. 1,000만 원 12개월 8년. 9억 6천만 원. 그 사람은 8년 동안 아무 말 없이 10억 가까운 돈을 고아원에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43년 동안 그 사람을 백수라고 불렀습니다. 대체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증권사를 나온 뒤 사흘 동안 멍하니 지냈습니다. 265억이라는 숫자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잠을 자려고 해도 눈이 떠졌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목요일 오후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등기우편입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우체부가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NH투자증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명하고 받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표지에 계좌 상세 내역 및 거래 이력이라고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연금저축계좌였습니다. 2010년 3월에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13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59세였습니다. 슈퍼에서 청소 일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월별 입금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0년 3월부터 매달 50만 원씩 한 달도 빠짐없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니 2015년부터는 월 80만 원으로 늘었고 2020년부터는 1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입금 자명을 받습니다. 김정훈. 그 사람이었습니다. 13년 동안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제 계좌에 돈을 넣어뒀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투자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입금된 돈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KB금융. 안정적인 배당주들이었습니다. 내년 3월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만 70세가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예상 월 수령액은 약 350만 원, 평생 받을 수 있는 종신형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였습니다. 이것도 제 이름이었습니다. 2012년에 개설되었고 11년 동안 매월 50만 원씩 자동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입금자는 역시 김정훈이었습니다. 현재 평가액은 1억 8,240만 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는 일반 증권 계좌였습니다. 2015년 7월에 개설된 제 명의 계좌였습니다. 보유 종목을 봤습니다. 카카오뱅크,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오른 주식들이었습니다. 현재 평가액은 12억 3,100만 원이었습니다. 모든 계좌를 합치면 박 팀장이 말한 42억이 나왔습니다. 전부 제 명이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이 계좌들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네 번째 서류 뭉치가 제일 두꺼웠습니다. 딸 이름으로 된 적립식 투자 계좌였습니다. 2005년 1월 개설. 딸이 21살 때였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2023년까지 18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큰 금액이 빠져나간 기록들이 보였습니다. 2009년 2월 말에 1,850만 원이 나갔습니다. 딸의 대학 등록금이었습니다. 그 다음해 8월 말에도 1,92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역시 등록금이었습니다. 2015년 10월 중순 5천만 원이 한꺼번에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딸 결혼자금이었습니다. 그리고도 남은 잔액이 18억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 글씨였습니다. 은지 결혼자금 준비 완료. 사위에게 절대 말하지 말 것. 은지 자존심 상할 수 있음.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 저는 제 적금을 깨서 보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미 5천만 원을 준비해뒀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났냐고 소리쳤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딸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미안해할까봐, 빚진 것 같아 할까봐. 다섯 번째 서류는 신탁 계좌였습니다. 손주 이름으로 된 교육신탁이었습니다. 2019년 11월 손주가 태어난 직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초기 설정 금액 1억 원이었고 만 19세 이후에만 인출할 수 있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배당금이 쌓이고 이자가 붙어 4년 만에 1억 3,24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메모가 또 있었습니다. 준서 대학 갈 때까지 절대 건드리지 말 것. 등록금과 생활비로 충분할 것. 마지막 장에 다른 내역이 있었습니다. 자동이체 설정 내역이었습니다. 매달 제 이름으로 생활비 500만 원이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2023년 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바로 그달부터였습니다. 이혼하고 떠나면서도 제 생활비를 챙겨뒀습니다. 딸 명의로도 매달 200만 원이 가고 있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손주 육아비를 대신 보내고 있었습니다. H고아원 후원금은 매달 1,000만 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2015년 3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8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총 10억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S장학재단 기부도 있었습니다. 2018년 6월부터 매달 500만 원씩 기부되고 있었습니다. 5년째였습니다. 총 3억이 넘었습니다. 매달 모두 합해서 2,200만 원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류 제일 뒤쪽에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연수계계.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연숙 씨, 이 서류들을 보고 계시다는 건 증권사에 연락하셨다는 뜻이겠지요. 놀라셨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말하면 당신은 쓰지 말라고 하셨을 겁니다. 딸 학비도, 결혼자금도, 손주 교육비도 전부 당신이 알뜰하게 모아서 해결하려고 하셨을 겁니다.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당신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모르게 42억은 전부 당신 명의입니다. 내년부터 연금도 나옵니다. 이제 슈퍼에서 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하게 사세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김정훈.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앉은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43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신문을 보고 조용히 서재에 들어가고 조용히 잠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30년 동안 매일 아침 신문을 펼쳐 저를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을 뿐입니다.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매달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500만 원이라는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8개월 전 떠나신 그 사람은 떠난 뒤에도 여전히 저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딸에게 가는 200만 원도, 고아원에 가는 1000만 원도, 장학재단에 가는 500만 원도 모두 그 사람이 30년 동안 조용히 일군 결실이었습니다. 저는 43년 동안 그 사람을 백수라고 불렀습니다. 신문이나 보는 무능한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묵묵히 가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8개월 전 떠나신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편지를 읽은 뒤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그 낡은 대학 공책을 꺼냈습니다. 일주일 전 처음 발견했던 그 공책이었습니다. 증권사에 다녀온 뒤로는 차마 펼쳐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넘겼습니다. 1995년 삼성전자 매수 기록, 1997년 외환위기 때의 메모, 2000년 IT 버블 시기의 고민들. 페이지마다 그 사람의 30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중간쯤에서 다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1998년 7월 12일. 연숙이 오늘 허리를 다쳤다. 슈퍼에서 무거운 박스를 나르다가 병원비가 걱정된다고 했다. 삼성전자 10주를 팔까 고민했다. 하지만 참았다. 지금 팔면 안 된다. 조금만 더 버티면 회복될 것이다. 대신 생활비 통장에 50만 원을 더 넣어뒀다. 25년 전 일이었습니다. 기억났습니다. 허리를 삐끗해서 일주일을 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워 파스만 붙이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2005년 9월 3일. 은지가 대학에 합격했다. 연숙이 너무 기뻐하셨다. 눈물까지 흘리셨다. 하지만 등록금 걱정을 하시는 게 보였다. 이미 4년치를 준비해뒀다는 걸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했다. 하지만 참았다. 연숙이는 자기 힘으로 딸을 키웠다고 생각하셔야 한다. 그게 연숙이한테는 자존심이니까.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밤새 걱정했습니다.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까? 대출을 받아야 하나? 친척들한테 부탁해야 하나?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다 준비해두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해냈다고 느끼길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2010년 11월 25일. 연숙이 생일.
60세가 되셨다. 케이크를 사드리고 싶었지만 연숙이는 돈 쓰지 말라고 하실 게 뻔하다. 대신 연금 계좌에 100만 원을 더 넣었다. 10년 후면 이 돈으로 편히 사실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5월 14일 딸 결혼식. 연숙이가 너무 아름다우셨다. 행복해 보이셨다. 사위가 은지를 잘 대해줄 것 같아 안심이 된다. 결혼자금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연숙이가 어디서 났냐고 소리치셨다. 빌린 거냐고. 아니라고 했지만 믿지 않으셨다. 괜찮다.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2020년 3월 코로나.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평가 손실이 80억이 넘는다. 하지만 팔지 않는다. 절대 팔지 않는다. 이건 연숙이와 은지, 그리고 준서를 위한 돈이다.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2022년 12월 31일. 연숙이 표정이 예전 같지 않다. 나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신다. 내가 무능해 보이는 게 당연하다. 43년 동안 집에만 있었으니.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할 수 없다. 말하면 연숙이는 쓰지 말라고 하실 테니까.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2023년 1월 15일. 연숙이가 이혼을 원하시는 것 같다. 표정에서 보인다. 더 이상 나와 함께 있고 싶지 않으신 것 같다. 당연하다. 나는 43년 동안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으니까. 아니, 해드렸지만 말씀드리지 못했으니까. 그 아래에 짧은 문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돈이 있다고 말하면 당신은 나를 사랑했을까?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원한다는 것을,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떠나기 전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200억이 있다고, 30년 동안 우리를 위해 일했다고 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공책 제일 마지막 장에 답이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1일. 오늘 연숙이가 이혼을 요구하셨다. 예상했던 일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떠나기로 했다. 203억 중 절반인 103억은 이미 연숙이와 은지, 준서 명의로 되어 있다. 나머지 100억은 H고아원과 S장학재단, 그리고 여러 곳에 기부하기로 설정해뒀다. 연숙에게는 매달 500만 원이 자동으로 들어갈 것이다. 은지에게도 200만 원씩 갈 것이다. 평생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떠나도 괜찮다. 연숙이를 사랑했다. 43년 내내 사랑했다. 말로 하지 못했을 뿐이다. 돈이 있다고 말했다면 연숙이는 나를 사랑했을까? 아니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다. 나는 연숙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연숙이를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김정훈. 공책을 덮었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신문을 펼쳐 저를 사랑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저를 사랑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시간으로 증명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H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증권사 서류에 있던 주소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고아원이었습니다. 2층 건물이 아담하게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맞아주셨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김정훈이라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원장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정훈 선생님. 그분 아내분이세요? 전 아내입니다. 이혼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정훈 선생님은 지금 여기 계세요. 8개월 전부터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가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랑 축구하고 계실 거예요. 창문 밖을 봤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등도 조금 굽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공을 차며 웃고 있었습니다. 43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8년 전부터 매달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 이 고아원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정훈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런데 8개월 전에 직접 오셨어요. 여기서 살고 싶다고, 아이들을 돌보고 싶다고. 지금은 아이들이 정훈 선생님을 제일 좋아해요.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요. 저는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43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혼하고 떠나보내고 나서야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며 주식 시세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주식을 지키는 인내였습니다. 아내가 백수라고 비웃어도 아무 말 하지 않는 침묵이었습니다. 평생을 걸어 증명하는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고아원 문을 나섰습니다. 아직은 그 사람을 만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43년 동안 오해했던 시간이 8개월 만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떠나서도 말하지 않아도 조용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 곁에는 어떤 사람이 있나요? 말없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혹시 백수라고, 무능하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은 때로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옵니다.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묵묵한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그 침묵을 알아채지 못하면 평생의 사랑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혹시 당신이 모르는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